네, 여러분. 형사소송법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판 절차의 특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판 절차의 특칙으로 간이 공판 절차, 또 공판 절차의 정지와 갱신, 변론의 분리 병합, 재개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한편 국민참여재판의 공판 절차도 공판 절차의 특칙이라는 제목하에 다룰 수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간이 공판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공판 절차라는 것은 피고인이 자백하는 사건에 대하여 간단한 절차로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공판 절차입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 공판 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간이 공판 절차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두 가지 효과가 생기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증거조사 절차를 간이화하고 또 증거 능력의 제한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간이 공판 절차의 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증인신문의 방식이라든지 증거조사의 시기, 순서,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 방식, 증거물에 대한 조사 방식, 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 방식, 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또 피고인 등의 태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서요. 앞서 공판기일의 절차에서 공부한 바 있는 그런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주의의 원칙상 당사자 및 방청인에게 증거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증거조사를 하면 된다라는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간이 공판 절차에서는 교호신문의 방식에 의하지 않고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인신문을 할 수도 있고요. 서류나 물건의 경우 제시나 낭독을 할 필요가 없으며 증인, 공동피고인 신문 시 피고인을 퇴영시키지 않아도 무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거조사 결과에 대하여 반드시 피고인의 의견을 물어야 하는 것도 아니지요. 아래 1980년 4월 22일 선고 8공도 333호 판결을 읽고 간이 공판 절차의 증거조사에서 증거조사 내용을 증거조사함이라고 한 경우가 상당한 증거조사 방법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때에 법원이 취하는 심판의 간이 공판 절차에서의 증거조사는 증거 방법을 표시하고 어떤 증거이다 라고 표시를 하고 증거조사 내용을 증거조사함이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하였다면 간이 절차에서의 증거조사에서 법원이 채택한 상당한 증거조사 방법이라고 인정할 수 있나니 통상적 절차에서 하는 증거조사 방법에 의하지 않게 되어 있는 간이 절차의 증거조사이기 때문이다.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간이 공판 절차에 따르기로 한 제1, 2심 법원이 기록 증거 목록의 여러 증거 방법을 열거하고 각기 조사 내용에 증거조사함이라고 기재한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하였으니 논지 주장과 같으니 상당한 방법으로 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를 가리켜 위법한 증거조사라고 할 수 없음은 위설시로 알 수 있으니 이런 절차를 취하였음을 나무라는 논지와 양형부당의 주장은 채용할 길이 없다라고 해서 상당한 증거조사 방법으로 인정을 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간이 공판 절차의 회부가 되면 증거조사가 상당한 방법으로 가능하게 되고요. 또 증거 능력에 관해서도 효과가 생기는데요. 간이 공판 절차의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에 관하여는 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에 관한 310조의 2조항이라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진술서 등에 대한 예외, 증거 능력에 대한 예외 이런 312조 내지 314조의 규정,
또 전문 진술에 관한 316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에 대하여 증거 동의가 제318조 제1항에 증거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증거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겠지요. 따라서 간이공판 절차에서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없는 한 전문 증거에 대하여 증거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되겠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이 제1심 법원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여 간이공판 절차로 진행된 후 항소심에 이르러서 태도를 바꿔서 법행을 부인하더라도 간이공판 절차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이와 같은 증거 능력에 관해서 전문 증거에 대해서 증거 동의의 효력이 생기지만 간이공판 절차에서도 위법 수집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 동의에 의하여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백 보강 법칙, 고문이나 폭행, 협박, 기타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자백의 그건 자백 배제 법칙이고, 자백 보강 법칙이라는 건 피고인의 자백이 있더라도 그 자백과 독립된 별개의 보강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자백 보강 법칙이 배제되지도 않기 때문에 자백이 있어도 보강 증거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피고인의 자백에 따라 간이공판 절차에 의해 심판하게 되었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고 무죄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간이공판 절차에서도 공소장의 변경이 허용되는 등 다른 공판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간이공판 절차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지요. 이와 같은 효과를 갖는 간이공판 절차를 개시하는 요건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것인데요. 먼저 간이공판 절차는 제1심 관할 사건에 대하여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2심 관할 사건에 대하여는 허용이 되지 않죠. 앞서 본 80년대 판례는 그 당시에는 항소심에 대해서도 간이공판 절차를 허용했기 때문에 그런 판시가 나왔던 것이고요. 현행법상으로는 제1심 관할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는 경우에, 그렇죠?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간이공판 절차에 회부할 수가 있습니다. 1심 관할 사건이라 그러면 사물 관할이 단독 판사 관할이건 합의부 관할이건 관계없이 인정이 되고요. 간이공판 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는 범죄 유형에도 별다른 제한이 없기 때문에 모든 범죄에 대하여 간이공판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살인사건이든 그런 사건의 범죄 유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만 국민참여재판은 뒤에서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만은 국민참여재판은 간이공판 절차에 의한 증거능력과 증거조사의 특칙을 적용하기에 부적합한 재판이기 때문에 간이공판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간이공판 절차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한편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때라고 했는데 공소사실의 자백이란 것은 공소장 기재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조각 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즉 범죄가 성립하면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다라고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죄명이나 적용 법조만을 다투거나 정상관계의 사유나 형면죄의 원인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자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래 1981년 11월 24일 선고 8일도 2422호 판결을 읽고 간이공판 절차 개시의 요건인 자백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소위 간이공판 절차라 함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할 사건을 제외한 사건, 과거의 법령에서는 사물관할에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부분은 이제 연역적인 의미밖에 없고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경우에 취하는 공판 절차로서 증거능력의 특례, 그리고 증거조사 절차의 간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증거능력의 특례와
증거조사 절차의 간이화가 인정이 되는 거죠. 여기서 공소사실의 자백이라는 것은 공소장 기재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의 저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임을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본 그 내용이지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이 없다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나 검사가 신문할 때는 자백하였으나 변호인이 신문할 때에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한 경우는 물론 정범이라고 기소된 것에 대하여 종범이다, 또 기수에 대하여 미수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는 구성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장애미수에 대하여 중지미수를 주장하는 것도 공소사실을 다투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므로 간이공판 절차에 의해 심판할 수 없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판결을 읽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에 과연 간이공판 절차에 의해 심판할 대상에 해당하는지 생각을 해보자는 것인데요. 2004년 7월 9일 선고 2004도 2116호 판결이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차량죄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기소가 됐던 사건인데요.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이 2003년 9월 8일 23시 50분경 혈중 알코올 농도 0.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당한 양의 술에 취했네요.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공소에 이를 들이받아 뇌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하고, 계속하여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공소의 2 운전의 렉스턴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공소의 2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여 2003년 9월 9일 06시 10분경 서울 성동구 소재 한라병원에서 피해자 공소의 1을 사망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봐서 이를 간이공판 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 고지하고, 형사소송법 297조의 2에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같은 법 318조의 3에 따라 제1심 판결이 든 판시 증거들이 증거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고, 증거 능력의 완화와 증거조사 방법의 간이화를 다 인정한 것이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 이유로 심신장애의 주장에 관한 법령 위반과 양형부당의 사유를 들었으나 원심은 제1심이 채택한 판시 증거들이 적법하게 조사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지만 책임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않았다고 인정했다는 거죠.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제1심이 든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1심, 2심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이죠.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이 사건 제1심의 제1, 2회 공판조세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직접 신문에 대하여 공소사실은 모두 다름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피고인의 변호인의 반대 신문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를 낼 때에는 어떻게 술을 마신 채 운전하였는지 모르겠고 경찰서에 가서도 왜 그곳에 있는지조차 모를 지경이었으며 새벽에 어렴풋이 사고를 낸 생각이 들었고 피고인으로서는 술에 너무 취해 무슨 행동을 하였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결국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고 또한 사고 후에 도주까지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술에 만취되어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범의를 부인함과 동시에 그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서 형사소송법 323조 제2항에 정하여진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거나
형의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적어도 공소사실을 부인하거나 심신상실의 책임 조각 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간이공판 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고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뜻이죠. 따라서 제1심 판결이 든 증거 중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간이공판 절차가 아닌 일반 절차에 의하여 증거 조사를 하고 증거 능력이 인정되어야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달리 제1심이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의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고 원심도 위 각 증거들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라는 이유로 이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의 판단에는 형사소송법 286조의 2의 해석 적용에 관한 법령 위반 또는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위반하여 증거 없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의 주장은 이유 있다라고 판시한 판례였습니다. 공소사실을 자백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 아래 1981년 6월 9일 선고 8일도 775 판결을 읽고 피고인이 범의, 고의를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간이공판 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간이공판 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 고지하고 형사소송법 제297조의 2 소정의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제31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들이 증거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다고 하여 서면 심사로서 변론 없이 항소를 기각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제1심 공판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 등의 신문에 응하여 답변함에 있어 공소사실과 같이 음식 등을 먹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금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아마 무전취식이나 또는 거스름돈 사기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는 외상으로 먹거나 차용한 것이지 이를 갈취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여 공갈죄에 관한 것이었네요. 진술하여 그 범위를 부인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사건명을 잠깐 볼까요? 사건명을 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인 것이 보니까 사기는 아니고 공갈인 것 같습니다. 공갈로 보여지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간이공판 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들 중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간이공판 절차가 아닌 일반 절차에 의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그에 관한 증거 능력이 부여되지 않는 한 이를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1심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를 증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원심은 서면 심사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결국 원심 판결에는 간이공판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위반하여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던 사안입니다. 자,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자백은 한편 공판정에서 자백할 것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수사 절차나 공판 준비 절차에서 자백하는 것을 이유로 해서는 간이공판 절차를 개시할 수는 없겠습니다. 한편 간이공판 절차에 회부되었더라도 간이공판 절차가 취소가 될 수 있는데요. 어떤 경우일까요? 법원은 간이공판 절차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을 믿을 수 없다,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 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예를 들어서 증거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사건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서 그 결정을, 즉 간이공판 절차의 결정을 취소할 수가 있겠습니다. 취소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는 경우라도 간이공판 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사항인 것이지요. 결국 간이공판 절차에 의할 것인지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판결 전 소송 절차에 대한 결정으로서 항고할 수가 없겠는데요. 항소 이유에는 해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간이공판 절차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법원이 간이공판 절차에 의하여 심판한 경우는 항소 이유가 당연히 되고요. 그러나 403조 1항에 의한 항고 이유는 되지 않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나 간이공판 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반드시 취소하여야 합니다. 취소에 대해서는 재량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경우는 법원의 재량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간이공판 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 절차를 갱신하여야 하고요. 공판 절차의 갱신에 대해서는 바로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즉 공판 절차를 갱신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이공판 절차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바로 이어서 공판 절차의 정지와 갱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판 절차의 정지는요,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거나 질병이 많이 아픈 경우라면,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라면 의사의 의견을 들어서 정지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판 절차를요. 그래서 첫 번째,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심신상실 상태가 계속하는 기간 동안 공판 절차를 정지하여야 하고요. 두 번째로,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법정에 나올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법정에 나올 수 있을 때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는 것이죠. 두 경우 모두 공판 절차를 정지하면은 의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거나 면소 판결을 선고하거나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에 재판할 것이라면 굳이 피고인의 출석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명백한 때에는 심신상실이나 질병 같은 사유가 있는, 질병이 있어서 출정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즉 피고인의 법정 출석 없이 재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277조의 규정, 즉 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이 불출석할 수 있는 경미사건 등의 경우에 의하여 대리인이 출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사유가 있어도 공판 절차를 정지하지 않게 되겠지요. 한편 공소장 변경을 할 때에도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위해서나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공판 절차가 정지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판 절차 정지 사유를 구별해서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그 공소장 변경과 기피 신청, 기피 제도를 공부할 때 살펴본 바가 사실 있는 것이죠. 그 다음 공판 절차의 갱신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갱신은 새로 한다는 뜻이겠죠. 공판 개정 후 법정을 열어서 판사의 경질이, 판사가 바뀐 때에는 공판 절차를 갱신하여야 합니다. 판사의 경질이 있는 때. 단 판결의 선고만을 남겨뒀다. 그런 경우에는 바뀐 판사가 판결을 선고한다 하더라도 공판 절차를 갱신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판사의 경질이 있거나 간이 공판 절차가 취소되거나 금방 위에서 본 바 있죠. 심신상실로 인하여 공판 절차가 정지되었다가 다시 재개되는 경우 등에는 이미 진행된 공판 절차를 일단 무시하고
다시 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공판 절차의 갱신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자, 공판 절차의 구체적 갱신 절차에 관해서는 규칙 제144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주 52의 규칙 144조의 내용을 적어 놓았는데요. 공판 절차를 새로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실무에서는 공판 절차를 갱신하겠습니다라는 재판장의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해서 공판 절차가 보통 갱신되는 것으로 되고, 그 경우에 공판 절차를 갱신했다는 부분이 공판조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판 절차 갱신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고요. 그렇지 않고 그 전에 있었던 공판 절차를 다 무시하고 새로 진행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판 절차의 특징으로서 변론의 병합, 변론의 분리, 변론의 재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개의 사건이 동일 또는 별개의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 하나의 절차로 병합하여 동시에 심리하는 것을 변론의 병합이라고 하죠. 민사소송에서도 공부한 바가 있으실 겁니다. 거꾸로 병합된 여러 개의 사건을 분리해서 별개의 절차에서 심리하는 것을 변론의 분리라고 하는 것이지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가 있겠습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하는 것이죠. 실무상 변론의 분리 절차는 소송 절차의 분리, 변론의 분리는 공동 피고인의 증인 적격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공판조서에 변론을 분리하였다는 사실이 기록이 되고요. 지금부터 변론을 분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재판장의 진술에 따라서 그 공판조서에 기재가 되고, 재판부가 사실상 분리가 되거나 공판 기록 자체가 나눠지거나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피고인들도 여전히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 변론 분리의 현실적인 모습인 것이죠. 아래 헌법재판소 2011년 3월 31일 선고 2009 헌바 352로 결정을 읽고 변론의 병합, 분리와 관련해서 법원에게 재량을 부여한 형사소송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0조는 합리적이고 적정한 변론 진행을 위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소송 경제와 신속한 재판, 실체적 진실 발견의 요청, 검사의 입증이나 피고인 측의 방어의 편의, 경합범 처벌 조항 적용의 이익, 공범 사이의 사건 처리의 형평, 병합 또는 분리 심리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론의 병합과 분리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한 것으로서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변론의 분리 병합을 법원의 재량으로 한 것에 합법성이 인정이 된다는 것이죠. 합헌성이요. 이 사건 법률 조항과 달리 일정한 경우에 필수적으로 변론을 병합 분리하도록 하는 것은 이를 법률로서 세분화하여 구체적, 서술적,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부작용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변론의 병합 분리에 관한 판단을 직접 변론을 진행하는 법원에 맡기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법률 조항에 의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변론 진행을 통하여 실현되는 공익은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는 정도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기본권 제한에 관한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 한편 일본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방어가 상반되는 경우는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변론을 분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던 헌법재판소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변론의 분리, 병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변론의 재개는 일단 종결되었던 변론을
앞선 공판기일의 절차 강의에서 모든 절차가 종결이 되면 이제 합의와 판결의 선고를 앞두고 변론을 종결하게 되지 않습니까? 문을 닫는 거죠. 쉽게 말해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변론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변론 재개 여부도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해서 공판 절차의 특칙 중에서 간이 공판 절차, 그 다음에 변론의 분리병합 재개, 그리고 그 전에 공판 절차의 정지와 갱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공판 절차의 특칙 중에서 국민참여재판의 공판 절차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곳에서 언급되었던 국민참여재판의 공판 절차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